14장의 내용은 뭐냐면 학습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라고 요약되신 분 있으세요? 어쨌든 학습 비용에 대한 내용이에요. 1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설계의 일관성인데 우리가 설계의 일관성을 왜 지켜야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설계의 일관성이라는 건 코드의 배치를 일관성 있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설계는 코드의 배치니까 설계의 일관성을 지켰다는 얘기는 코드의 배치를 일관성 있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코드의 배치를 일관성 있게 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코드의 배치를 일관성 있게 했다? 그건 코드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코드를 짜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알고리즘 때문이죠. 어떤 문제를 변수와 제어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해결해가는 과정이 알고리즘인데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코드를 짠단 말이에요. 그럼 설계는 뭐죠? 그러한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는 코드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게 설계라고 그랬죠. 일관성이 있는 설계라는 건 알고리즘이 다양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배치하는 모양이 비슷하게 만든다는 뜻이겠죠. 이해가 되세요? 어떤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짰고 어떤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짰는데 설계의 일관성을 통해서 얘네들의 코드 배치를 비슷한 모양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비슷한 모양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쪽에서는 포문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이쪽에서는 제기를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했어. 하지만 일관성 있는 설계를 위해서 둘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둘 다 함수에다 담아버리면 되죠. 왜냐하면 함수에다 둘 다 담아서 감춰버리면 이쪽에서는 그냥 함수를 콜하는 코드만 있으면 되니까 똑같은 코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알고리즘을 어떻게 짰든 간에 함수에 담는 순간 함수를 호출한다는 걸로 일관성 있게 코드 배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책의 14장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건 뭐냐면 다양한 요금 제도에 대해서 또 각각 요금제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구현해봐요. 근데 그 알고리즘을 구현했을 때 인터페이스를 안 지키고 있냐면 calculate fee라는 인터페이스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지키고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 각각 구현화되어 있는 구상 클래스의 알고리즘이 제각각의 스타일로 구현되어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일까요? 아니 얘는 뭐 데이 오브 위크를 구현하려고 해서 인진이가 데이 오브 위크를 구현하고 또 저기 태산이한테는 뭐 듀레이션 프라이스를 구현하고 해서 듀레이션 프라이스를 구현해서 각각 맡은 바 책임하고 티켓만 잘 끊어가지고 해결해주면 만사 오케이잖아. 그쵸? 왜 안에 있는 클래스가 어떻게 짜져있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어차피 얘는 얘 스타일대로 해도 인터페이스를 지키고 있을 테고 얘는 얘 스타일대로 해도 인터페이스를 지키고 있을 텐데. 그쵸? 왜 이 책에서는 코드 안의 구현까지도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구현하라고 할까? 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 14장의 내용이.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서 잘 안 나오고 명확하게 잘 설명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학습 비용입니다. 학습 비용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때 얼마큼 공부를 많이 해야지 할 수 있지? 라는 거예요. 그렇죠? 러닝 코스트라고 부르는 건데 이 학습 비용이 높으면 여러 가지 효과가 일어나요. 첫 번째로 학습 비용이 높으면 어떻게 되죠?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고칠 수 있으니까 고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하죠. 원래는 10분이면 고쳐야 되는데 공부한 다음에 고쳐야 되니까 이틀이 걸려. 그러면 비용이 크게 증가한단 말이에요. 맞죠? 인건비가 크게 증가합니다. 개발 세계에서는 시간 외에는 비용이 관여되는 게 없다고 했죠. 그냥 시간이 증가하면 다 비용이 증가한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효과는 뭘까요? 학습 비용이 높은 경우에 두 번째 효과. 일명 고인물 효과가 일어나죠. 회사에서 이걸 오랫동안 본 사람은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잘 만들 수 있지만 처음 들어온 사람은 사실 다른 실력은 훨씬 더 출중할지 몰라도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서 비숙련자와 숙련자라는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숙련자, 숙련자에 대한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이미 조직 내에서 겪으실 거예요. 쟤는 별것도 아닌데 고여가지고 이 회사 도메인을 되게 잘 알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있어. 뭐 이런 느낌 많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그럴 수도 있고. 아픈 얘기 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그래서 두 번째 효과는 뭐냐면 고인물 효과가 일어난다. 학습 비용이 높게 책정됐다는 건 학술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렵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걔가 그냥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공부를 해야지만 걔를 쓸 수 있는 형태로 돼 있다는 거지. 세 번째 효과는 뭘까요? 두 번째까지 다 배웠죠? 비용이 늘어나, 고인물 효과가 일어나.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뭘까요? 그 이후에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보통 우리가 한 5가지 효과들을 얘기하는데 고인물 효과는 조직 전체에 대한 이 폐쇄를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지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학습 비용이 높고 코스트가 높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얘에 대한 수정이나 확장을 시키지 않으려는 그 포스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이쪽을 잘 건드리려고 하면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럼 어떤 식으로 여러분은 대응하죠? 어떤 식으로 대응하죠,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면 그 부분을 폐쇄 조치하고 격리한 다음에 다른 모듈을 만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일이죠. 이 동네 이만큼을 다 if 하나를 묶어가지고 이만큼 다 막아버리고 내 거 여기다 짜는 거죠. 이 일이 그냥 일어나게 돼요. 왜냐면 이 코드를 이해하는 학습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코드를 격리시키고 새로운 설계책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도 조직 내에서 실감나게 설명해보면 여기 고인물들이 놀고 있는 코드들이 있는데 새로 신빙들이 이제 좋은 애들이 와가지고 큰 회사에서 왔어. 그럼 얘들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큰 회사에서 온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고인물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일이 하는지는 거의 비슷해요. 어떤 일이 하냐면 이 고인물 코드 전체를 감싸요. 감싸가지고 격리시켜서 잘 돌게 만들고 니네끼리 놀게 만든 다음에 새로운 애들은 이거 전체랑 관련 없게 잘 도는 모듈을 짜가지고 여기서 놀아요. 그러면서 얘들은 점점 옛날 코드를 밀어내가지고 없애고 여기 기능을 다시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돼요. 이 일이 아마 거의 모든 조직에, 서비스 조직에서 항상 일어나요. 계급공신들이 만든 코드들을 나중에 돈 벌고 나서 비싼 데서 애들 오면 이렇게 감싸가지고 밀어내면서 새 코드를 이렇게 다 바꾼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밀리는 쪽에 있는지 미는 쪽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서비스 회사에 계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이유는 다 뭐냐면 기존 코드의 러닝 코스트 때문에 그래요. 기존 코드 공부하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코드는요, 기존 코드나 새로운 사람들이 만드는 코드나 제가 보기엔 그게 그거예요. 어차피 다 고만고만하다. 하지만 새로 만든 코드는 자기가 처음부터 학습 비용을 쌓아가고 있고 앞에 있는 코드는 자기가 학습 비용을 자기만 부담해야 되니까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지. 그렇죠? 코드 품질은 뭐 거기서 거기겠지. 사람 다 똑같은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 뭘까요? 최종적으로 일어난 일. 제품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져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원래는 유지보수하면 한 1년 동안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데 이 서비스가 근데 이러한 일 때문에 6개월 만에 폐쇄되고 그러니까 금융권이 해마다 차세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차세대를 매년 해? 매년 차세대야? 어떻게 된 게? 그쵸? 그 일이 바로 이 순서대로 일어난다. 이게 우습지만 바로 러닝 커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러닝 코스트를 줄이는 방법은 설계의 일관성을 갖고 있는 건데 왜 설계의 일관성을 가지면 러닝 코스트가 줄죠? 배울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별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설계가 일관성 있게 하나의 규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이해하는데 한 가지 룰만 배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트가 줄어들어가지고 이걸 배울만 한 거예요. 그러면 설계에서 우리가 시스템의 영속성이나 지속성을 위해서 꼭 갖춰야 되는 건 뭐냐면 학습 비용을 줄이는 설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는 설계를 만들어도 여러분들은 스프링을 잘 쓰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 왜? 스프링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거든. 공부할 게 너무 많아. 그쵸? 공부할 게 너무 많으니까 잘하기가 힘들겠죠. 당연히. 그러면 어떤 프레임워크는 한 가지 철학만 배우면 그 인터페이스가 거의 모든 것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만 익숙해지면 나머지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되게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학습해야 될 비용을 늘리지 않게 똑같은 혹은 비슷한 형태의 설계를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걸 만든다? 일관성 있는 둘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일관성이 하나가 어떤 컨텍스트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걸 일관성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인 건 마찬가지로 아무 컨텍스트에서나 똑같이 사용하는 걸 일반성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 중요한 건 여러 상황에서 똑같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일반성을 획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제네릭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의미예요. 이 알고리즘은 형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쓸 수 있어서 제네릭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는 결국 제네릭한 설계를 해야 돼. 어디에 제네릭한? 구체적으로 14장에 나오는 사례는 알고리즘의 제네릭한 코드의 배치를 할 수 있는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코드 배치를 이용하면 다양한 알고리즘을 한 가지 형태의 설계로 풀어낼 수가 있어. 이걸 찾고 싶어. 잘 못 찾지만 찾고 싶어. 이런 거예요. 그걸 지향하라는 거죠. 14장의 내용인 즉슨. 이 모든 건 다 학습 비용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가 설계를 처리할 때 4가지 타입을 만들 거면 2가지 패턴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줄여가는 것도 설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나쁜 설계자들이 만들면
본인만 알 수 있는 수많은 메타포와 수많은 이런 인터페이스를 양산해가지고 만들어내는 프레임워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쓸 수 없게 된다. 아무리 그게 객체 구조상, 역할 모델상 바르다 하더라도 못 쓴단 말이에요. 우리는 되도록이면 더 일관성을 획득할 수 있는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거꾸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언제나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개발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일반성 있는 알고리즘이나 설계를 사용하게 되면 거꾸로 그 일반성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가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쵸? 우리가 덧셈과 뺄셈과 곱셈을 보고서 정수를 정의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곱셈, 뺄셈, 덧셈은 아무래도 정수야. 아, 정수라는 건 곱셈, 뺄셈, 덧셈을 해야 돼. 라고 해서 정의를 했어. 나눗셈이 나왔네, 갑자기. 정수끼리 나누는데 정수인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 5 나누기 3 했더니 더 이상 정수가 아니야. 그쵸? 횡문소수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바뀌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럼 그 전까지 정의했던 정수에 대한 일관성 있는 모든 인터페이스가 뭘 지키고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를 이렇게 다 지키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이 정수형에다 다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누기 때문에 정수라는 게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때 이걸 위해서 시스템 전체에 정수를 다 갖다 버리고 유리수로 바꿔야 되는 거야?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야. 유리수는 정말 해결되긴 하나?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쵸? 그래서 일반성을 우리가 강조해서 만들어서 더 일반화 시킬수록 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줄어들어요. 우리의 진정한 트레이드 오프는 뭐냐면 일반성이 많이 획득되면 얘가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줄여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만약에 실수 체계를 정의하면 수많은 연산을 사용할 수 있지만 유리수를 줄이면 더 적은 연산자밖에 못 사용하고 정수 체계를 줄이면 또 적은 연산자밖에 못 사용하거나 조건이 더 많이 붙게 되고 자연수를 줄이면 더 많이 줄어요. 자연수까지 줄이면 마이너스도 더 이상 자연수가 아니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더 많은 기능들을 잃어버리고 얘가 특수하다는 뜻은 더 많은 기능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트레이드 오프를 해서 아까 일반성을 획득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교육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죠. 학습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인데 그걸 위해서 기능을 다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케이스들이 다 튀어나가 버려서 다 개별 구현을 하게 돼서 일반성 있는 이 설계를 적용할 것이 드물어지니까. 그럼 우리는 이 일반성 있는 설계를 해서 적용할 것도 넓힐 수 있는 이 어떤 균형점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이 책 14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그 균형점은 시스템에 얼마나 많은 케이스가 등장하냐에 따라 다르다. 우리가 처리해야 될 케이스가 5개일 때 일반성을 도출했던 그 클래스의 모양과 우리가 처리해야 될 케이스가 15개일 때 도출하는 일반성의 클래스의 모양은 굉장히 다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시스템이 진화할수록 케이스가 늘어날수록 설계는 계속 변해요. 그 모양 내에서 일반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계속 모양이 바뀌어요. 그럼 또 이건 좋은 설계냐? 이거 미묘하죠? 저희가 케이스가 좀 늘어났다고 시스템 전체 구조가 맨날 바뀌는 시스템을 신용할 수 있을까요? 못해. 못하는 주제에 맨날 스프링 업데이트하면 잘 따라가고 있죠. 어쨌든 그래.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발전하고 있는 시스템이 어느 순간에는 발전을 멈춰야 되긴 해요. 그게 성숙화되어 있는 시스템 설계인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책 같은 걸 보실 때 항상 혼동스러운 게 뭐냐면 책에서는 이 설계는 계속 코드가 발전함에 따라서 설계도 계속 변해야 돼를 강조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설계가 안정화돼야지 코드를 설계에 맞춰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 이런 게 같이 한단 말이에요. 헷갈린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처음에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해서 진짜 코드를 대입해 가는 도중에는 설계는 계속 바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그 설계가 다 안 바뀌려면 여러분들이 앞에 케이스에서 뭐 했던 거다? 충분한 케이스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설계를 일반화하되 성공시켜야지만 그 이후에 안정화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단계에서 익혀야 될 기술이 뭐냐면 알고리즘적인 코드를 보고 알고리즘 코드에서 일반성을 추출해서 설계를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게 바로 14장의 목표예요. 여러분들 수준에서 제일 처음에 입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알고리즘을 설계로 바꿔서 일반성을 획득하는 거부터 해보는 거죠. 이걸 더 나아가면 설계 모듈 간의 일관성을 획득해서 모듈화를 시키게 되고 컴포넌트화를 시키게 되고요. 컴포넌트화 되어 있는 것들 간의 일관성을 찾아서 시스템화라는 걸 시키게 되고 나중에는 시스템 결합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게 돼요. 설계도 계속 단계별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코드를 설계로 바꿔서 일관성 있게 코드를 배치할 수 있는 형태로 알고리즘을 제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4가지 새로 나오는
요금제별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방식을 각각 다르게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어떻게 일관성을 획득해서 설계에 반영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표정을 보면 책을 읽어오신 분이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우리 기존의 칼큘레이터 시스템을 열어볼게요. 칼큘레이터 시스템을 열어보면 폴더 프라이스 퍼 타임이라고 있었죠? 프라이스 퍼 타임이라고 있었습니다. 책에 나오는 코드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를 대입할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이 짜봐야 되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새 코드로 할 거예요. 프라이스 퍼 타임을 보면 머니와 듀레이션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1분에 18원 이런 거 하려고 만든 거죠. 듀레이션 60초에 18원 이렇게 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는 로직을 보면 콜이 들어오면 콜로부터 뭘 얻는다? 듀레이션을 얻어가지고 듀레이션 세컨드에다가 요거를 우리 세컨드의 개세컨드로 나눠주면 되죠. 콜에 들어와 있는 듀레이션은 뭐 내가 72초 통화했어. 이러면 60초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60초당 얼마니까. 60초당 얼마니까. 나눠준 거에다 타임스 해가지고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스에 타임스를 해서 우리가 가격을 얻게 된다. 그럼 이 책에서 처음에 나온 게 뭐가 나오냐면 스타트 엔드 듀레이션 프라이스 나오는 거. 그쵸? 그래서 구간별 요금제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복사해서 타임 오브 데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그대로 오른쪽에서 컨트롤 카피 V. 그거 이름 뭘로 할까? 타임 오브 데이. 전 책에 있는 명명법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냥 대충 쓸게요. 타임 오브 데이로 할게요. 오브 데이. 코트리 아니다. 클래스 이름하고 파일 이름을 일치해야 돼. 자, 얘의 속성은 책에 있는 소스로는 약간 부족해요. 책에 있는 소스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스타트하고 엔드하고 듀레이션하고 프라이스가 4개의 배열로 있단 말이야. 일단 만들고 볼까요? 만들어. 프라이스 파이널, 프라이빗 파이널로 리스트 로컬 타임. 왜 코드 힌트도 안 뜨냐? 장난 아니다. 뭐지? 그래. 안 떠도 되지 뭐. 로컬 타임. 스타트. 아니지. 아니 이거 코트리 아니라고 그랬잖아. 스타트. 는 new array list. 바로 넣어. new 오랜만에 써보지. array list. 꺽쇠 가로. 앞서도 되지 않나요? 꺽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4개 복사해. 오케이. 두 번째는 end고, 그 다음번에는 duration이지. 안에 형도 duration 들어와야지. 로컬 타임이 아니라 duration 들어와야지. 듀레이션. 거기. money. 원인은 타입이 뭐죠? 아니, 타입이 money지. 타입. 걔는 price겠지. duration 쓰겠지. 자, 이렇게 4개를 하는데 책의 코드에서는요, 검증 로직이 없었죠. 원래 이걸 저희가 사용하려면 정확하게 이빨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쵸? 새벽 빵시부터 아침 11시까지,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후 4시에서 밤 10시까지,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 이렇게 딱 이빨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쵸? 이빨이 맞아야 되는데 이빨을 안 맞춰놨단 말이에요. 이 책에 있는 코드는 이빨이 안 맞아. 그럼 우리가 우연히 그 이빨을 맞춰준다고 가정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안 맞겠지. 여러분들이 입력하는데 어떻게 맞을 수가 있어. 원래 코드가 보장해야 되는데 코드가 보장하는 장치가 없이 코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보장할 생각이 별로 없지만 불쌍하니까 저기다가 머니에다 베이스 프라이스, 베이스 듀레이션 이런 걸 적어서 시간 구간에 빠진 애들은 다 제가 수거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를 꼭 만들어 줘야 되죠. 책에 있는 코드로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예 구간을 보장하는 알고리즘을 쓰던지 구간을 보장하지 않을 거면 반드시 구간에 대한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두는 습관을 가지세요. 저번 시간에 배우셨죠?
인베리언트하고 포스트하고 프리 조건들, 컨디션들 배우셨죠? 그러면 얘는 생성자만 바꿔주고, 아니 생성자를 지워. 쉬워요. 귀찮아. 그냥 보여줄 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생성자 통째로 지워. 생성자 알아서 만드시고요. 네. 자, 이 칼큘레이터만 볼까요? 칼큘레이터를 보면요. 콜을 받아오죠. 콜을 받아와요. 콜을 받아오고 체계형 로직 들으면 콜에서부터 다시 데이트로 스플릿을 해서 데이트를 가서 그 타임 인터벌이라는 거 받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엔터 치고 for 가로 열고 타임 인터벌 콜론 하고 콜 스플릿 데이스 가로 해줘야지. 여기 가로 get 없다 뭐 이런 거 코트리 아니야. 그쵸? 그럼 이 안에서 지지부부 하겠죠. 날짜별로 시간이 나왔으니까 날짜별로 듀레이션 돌아가면서 할 거 아니에요. 안에 생략 알아서 잘 짜시겠죠? 얘네들 다 이용하고 얘 이용해서 여기 짜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짜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짜면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 밑에 다 지워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게 타임 오브 데이의 로직인 거죠. 그쵸? 타임 오브 데이의 로직은 4개의 값이 정확하게 배열 인덱스를 맞춰서 쌍으로 들어온다고 가정하고 있고, 사실은 이빨도 맞다고 책에선 가정하고 있는데 이빨 안 맞는 건 여기서 보완하면 되니까 여기 로직 짜면 되는 거죠. 이건 안 어렵잖아요. 그쵸? 날짜별로 계속 구간별로 계산해 가면 되는 거니까. 그쵸? 왜 이렇게 짰을까요? 이 사람은 왜 이런 구조를 짰을까요? 이걸 보고 느끼시는 점, 이걸 보고 느끼시는 점은 뭐냐면, 느껴야 되시는 점은 뭐냐면 얘와 얘가 인덱스로 묶여있다는 점인 거죠. 그쵸? 인덱스로 묶여있는지는 어떻게 알지? 얘는 그냥 배열일 뿐인데, 얘가 그냥 리스트일 뿐인데 얘네들이 리스트에 인덱스로 묶여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알 수 없죠. 코드로부터 알 수 없잖아요. 따라서 얘는 잘못된 코드예요. 이거는 이렇게 짠 게 된 게 아니라 이건 원래 잘못된 거예요. 얘네 4개는 분명히 쌍이 지어져 있는데 쌍이 되어 있는 애를 구조적으로 묶지 않고 암묵적인 인덱스로 묶어서 묶일 거야 라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얘는 개발자 외에는 이 코드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죠. 본인도 일주일 있다 이걸 계속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왜 어렵냐면 제가 만약에 얘 대신에 0번에다가 얘를 채우는 정책을 쓰고 있을 수도 있겠죠. 빈 값을 처리하는 이 로직을 저처럼 필드를 따로 두지 않고 여기 0번은 그런 뜻이야 라고 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쓸지 모른다는 거야, 얘를.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은 무조건 나쁜 거죠. 사실은 틀린 정책이에요. 책에서는 일부러 알고리즘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틀린 코드를 같이 포함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건 했죠? 한 건 했습니다. 두 번째 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뭐냐? 두 번째 건은 그러네요. 이번에는 요일별 금액표라는 게 있었죠. 데이 오브 위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 하나 복사해서 만들어 또. 데이 프라이스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방금 전에 우리는 교훈을 받았어요. 뭘 받았냐면 저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걸 배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 아이템 역할을 할 클래스를 따로 정해야 된다는, 다른 형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 구조체를 위해서. 그래서 데이 프라이스라는 형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집어넣도록 하죠. 싹 말리고 밑에는. 자, 일단 얘가 가져야 되는 거는 일단 프라이스를 갖고 있겠죠? 베이스 프라이스가 아니라 그냥 프라이스를 갖고 있을 테고. 아니, 위에 있잖아. 그냥 프라이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요일별로 시간당 요금을 하나밖에 정의할 수 없게 돼 있으니까 듀레이션도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듀레이션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러면 뭐 화요일은 60초에 18원이야. 근데 일요일은 60초에 12원이야.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책에서 설정한 거 보면. 하지만 요일에 대해서는요. 하나의 요일만 지정하면 너무 귀찮잖아요.
왜냐하면 보나마나 평일 요금, 주말 요금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소유할 수 있는 요일을 뭘로 갖는다? 셋으로 갖는 게 정상이겠죠? 이 책에서는 리스트로 되어 있는데 리스트로 하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private final set 셋이. 대문자 set 아, 꺽쇠하고 뭘 갖는다? day of week를 가지면 되겠지. week는 는 new hash set. 그쵸? 저자가 왜 이렇게 코드를 그렇게 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용호님의 생각을 잘 모르겠어. 용호님이 왜 코드를 그렇게 얕게 짜셨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마 방해될까봐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한 리스트나 이런 것만 사용해서 코드를 짜신 것 같아요. 원래는 엔터프라이즈에서 개발하신 분이니까 본인 실력은 되게 출중하신데, 근데 이 책에서 보면 코드는 다 너무 빈틈이 많게 해놨는데 설계에만 집중하라고 아마 코드는 그렇게 짜신 것 같아요. 자, 얘는 적어도 이 세 개 갖고 있는데, 우리는 객체 지향에서 객체를 만들 때 중요한 건 행위라고 그랬죠. 얘가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이유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겠죠. 얘는 당연히 익스텐드 칼크가 아니고 데이터형이니까. 그리고 얘는 오버라이드 하지 않죠. 오버라이드, 아니 다 지우지 말고 오버라이드만. 하지만 얘는 하나의 콜에 대해서 계산할 줄 알아요. 그쵸? 하나에 대해서는 계산할 줄 알아요. 셋 없애고, 그러면요, 얘는 콜 한 건을 받을 때 콜을 받을까요? 얘가? 콜은 며칠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쵸? 얘는 콜을 받는 게 아니라 인터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인터벌별 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인터벌 메소드를 이용해서 인터벌 배열을 받게 돼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 아까 뭘로 정했냐? 이름 잘 기억 안 나는데 타임 인터벌로 정했나? 오케이, 카피해와. 타임 인터벌. 거기 포 안에, 포 안에. 오케이. 타임 인터벌만 카피해. 거기 콜 대신에 거기가 배열로 와야 돼. 배열로 와야지. 필요 없지, 뒤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책에서 보면 하나의 콜이 여러 날짜에 걸쳐져 있을 때는 날짜별로 잘라서 그 날짜별로 잘라진 거에 스타트 엔드가 있는 인터벌이 있잖아요. 얘 배열로 저희가 얻게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콜을 잘라서 인터벌이 된 거에만 얘는 관심이 있지 콜 자체는 관심이 없어요. 얘는 요일별로 계산하는 게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자 이렇게 봐서 이걸 처리해주는 프로텍트도 없애고, 네. 해주는 누구 전용? 데이 오브 위크 프라이스 전용 객체인 거죠. 얘는 이걸 하기 위해서 쟤네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한테 행위를 주지 않고 얘한테 속성을 물어다가 그 프라이스 쪽에서 계산을 하면 안 되죠. 객체 지향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구현하면 되겠죠? 귀찮아요. 다 지워 안 해. 예, 리턴만 그래, 뭐 어쨌든 되겠죠? 이거 이용하면 계산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셋에 들어가는 요일에 걸려있는지 한 건 한 건이 그 요일에 해당되는 건지 검사해서 나의 셋에 들어가는 애라면 얘를 적용해서 그 날짜의 스타트 엔드 듀레이션 계산해가지고 각각의 요금을 다 더한 값을 리턴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알고리즘 생각한 건 다 어렵지 않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 프라이스를 만드는데 성공했으니까 이제 데이 프라이스를 이용하는 애를 만들면 되겠죠? 뭘로 하지? 데이 프라이스 이용하는 애 이름을 데이 오브 위크로 할게요. 밑에 프라이스 프라이스 쪽 하나 복사해. 방금 만들었던 건 뭐였냐? 저거 데이트 타임 인터벌? 아니, 그거 말고 그냥 이거 복사해. 프라이스 퍼 타임 복사해. 복사해서 데이 오브 위크로 붙여놓읍시다. 데이 오브 위크로 바꾸고
이제 데이 오브 위크 입장에서는요, 오직 뭐만 가지면 된다? 리스트로? 사실은 얘도 리스트로 가지면 안 되죠. 객체는 식별자를 통해서 식별하기 때문에 셋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같은 객체를 두 번 가지면 안 됩니다. 셋을 통해서 뭐? 아까 만들었던 데이 프라이스를 가지면 되겠죠. 그쵸? 프라이시스로 하고 뉴 해시셋으로 때리면 되겠죠. 이제 나머지 다 필요 없는 속성이죠. 필요 없어. 얘는 이것만 있으면 끝인 거죠. 오버라이드만 볼까요? 오버라이드를 보면 얘는 콜 안에 다시 for를 돌려서 아니 다시 for로 돌려야지. 엔터. 아니 그 다음에 엔터 4. 그 for 잠깐 돌리기 전에 그 윗줄에서 데이 인터벌스를 얻을 수 있겠죠? for 위에다가 더 위. 그 사이 엔터 치고. 오케이. 그거 아니. 뭐야? 타임 인터벌? 타임 인터벌. 콜 말고 타임 인터벌. 우리 대문자. 타임 인터벌. 대가로. 는 뭐 데이스라고 하고. 데이스라고 해. 이 코틀린 하던 인간이 데이스. 뭐 인터벌스로 해. 그래 좋아. 그러면 콜 점 스플릿 데이스 이렇게 얻는 거였죠. 그쵸? 이렇게 해서 얻었고 그 다음 폰은 뭘 돌릴 거냐면 당연하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프라이스를 돌리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데이 프라이스 앞에 형 써줘야지. 자바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돌려서 뭐 하면 된다? 그냥 프라이스 점 calculate 뭐였냐? 메소드. 아까 데이 프라이스 가봐. 저 있잖아. 그거 카피해. calculate만. calculate 가로 열고 저거 인터벌스를 계속 리절트에 더해주면 되겠죠? 아까 썸이었으니까 썸에다 더하면 되겠네. 썸은 썸 플러스 가로 열고 다 날림 뭐 그냥 둬도 돼. 어차피 검증 로직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구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임되어 있죠. 데이 프라이스한테 다 위임됐잖아요. 아까도 사실은 이렇게 구현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아까도 그렇게 줄줄이 리스트 4개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아까도 이렇게 구현했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책에서도 이 동네는 이렇게 구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이고 얘는 여기에 대한 교신만 해주는 장치를 갖고 있는 거지 사실은 얘가 일을 다 하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만이 어떻게 일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캡슐화가 된 거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두 번째로 구현해보는 로직이에요. 그래서 아까랑 좀 달라졌죠? 아까는 난잡하게 리스트를 4개를 갖고서 일관성 없는 인덱스를 연결하는데 지금은 각각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형으로 바꿔줬죠. 여러분들이 쓰시는 건 뭐밖에 없다? 형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형밖에 없어. 객체지향에서. 형을 무조건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인덱스를 어떻게 일치시켜? 에라 모르겠다. 형으로 바꾸실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구현했어요. 이거는 풀리 구현했네요. 완전히. 자, 이번에는 좀 다른 걸 구현할 건데 이번에는 뭐였죠? 또 하나는 듀레이션에 관련된 프라이스가 있죠. 듀레이션 프라이스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듀레이션 프라이스는 뭐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통화를 10초만 했어. 근데 0초에서 1분까지는 15원이야. 근데 1분에서부터 3분까지는 20원이야. 3분에서부터 나머지는 뭐 50원이야. 이런 식으로 요금이 책정된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 듀레이션 정책이죠. 그래서 듀레이션, 통화 구간별로 요금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제가 똑같이 15분을 통화해도 앞에, 중간, 나중에 다 요금이 다른 게 합산돼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 표정은 책을 안 읽으신 거야. 그쵸? 제 책을 기반으로 수업을 하는데. 책에 보면 듀레이션 디스카운트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듀레이션 디스카운트의 요점이 바로 그거예요. 구간별로 요금이 다르게 나간다. 근데 이 디스카운트 듀레이션을 구현할 때는 아까 구현했던 것처럼 중간에 비는 수가 생기죠. 0초부터 60초까지는 얼마인데 62초부터 3분까지는 얼마? 이러면 2초가 비잖아요. 아까는 베이스라는 형태로 제가 이걸 막았는데 이거 원초적으로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당초 구멍이 왜 생길까요? 아까 구현했던 걸로 가보자. 뭐였냐? 데이 오브 위크였냐? 데이 오브 위크보다 더 먼저 구현했던 건 뭐지? 이거였나? 아까 그 리스트 4개 나오는 거. 이거네. 여기 왜 구멍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이 안에 이미 구멍이 생길 이유가 있어요. 구멍이 생길 이유는 뭐죠? 어떻게 하면 구멍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구멍이 안 생기는 거야? 제가 여기다가 입력을 받을 때 if를 더 넣는다고 구멍이 안 생길 것 같으세요? if도 사람이 짰잖아. 그쵸? 그럼 처음부터 if도 사람이 짠 건데 사람이 if 안 짜고 대신 예쁘게 잘 넣어도 에러가 안 생긴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지. 그쵸?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구멍이 안 생길까요? 혹은 근본적으로 여기 구멍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정답은 스타트, 엔드 두 개 다 갖고 있다는 게 바로 구멍의 근원이에요. 스타트나 엔드 중에 하나를 없애면 구멍은 절대 생길 수 없는 거죠. 그쵸? 스타트 중에 스타트를 없애든 엔드를 없애든 하나만 없애면 절대 구멍이 생길 수 없죠. 그쵸? 제가 만약에 스타트를 없앴다면 0초부터 시작할 텐데, 그쵸? 0초부터 시작했으니까 15초, 20초, 30초, 중간에 다시 3초, 뭘 넣어도 절대 구멍이 생길 수 없죠. 구간만 나눠질 뿐이지. 엔드를 제거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근본적으로 구멍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두 개가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끊김없는 이 라인을 원하는데 라인에 스트리프를 줄 수 있는 스타트 엔드가 있기 때문에 이 구조적으로 얘가 구멍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럼 제가 이걸 한 건 근원적으로 막아낸 거죠. 모든 구멍에 다 처리할 수 있는 일반성을 획득하는 알고리즘을 바꾼 거란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막지 않으면 막을 수 없는 거고 이게 유일한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입력할 때 아무리 if를 걸어도 얘는 그래도 걸어야 돼요. 그 if가 못 막으면 어떻게 할 건데? if가 잘 맞는데요? 딱 여러분들 건 테스트 케이스 숫자만큼만 맞겠지. 51번째를 못 막는단 말이에요. 어차피. 경우의 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알고리즘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요. 처음부터 그 알고리즘이 경우의 수를 갖냐 안 갖느냐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는 알고리즘을 짤 때 아예 경우의 수가 안 나오는 알고리즘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책에서 이 4가지 요소를 썼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언제나 알고리즘이 안정화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쵸? 또 다른 방법의 안정화는 스타트를 빼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즉 제가 보기에는 책에 있는 이 코드, 리스트 4개 있는 코드는 보자마자 확정버그란 말이에요. 설계로 들어가기 전에 알고리즘 보는 눈이 부족하면 이미 코드상에서 버그인 걸 못 보는 까막눈이나 마찬가지야. 그쵸? 저랑 같이 이걸 같이 봤는데도 못 찾았잖아요. 그거 비슷하단 말이에요. 스타트를 빼는 게 정답입니다. 아니면 저걸 넣든지. 그 외에 나머지 방법들은 다 틀린 방법인 거예요. 그쵸? 다시 우리 새로 만든 걸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연쇄되어 있는 처리를 하는 건데 중간에 스타트 엔드처럼 중간에 공백이 생길 수 없게 만든다는 얘기는 연쇄되는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얘 다음은 반드시 얘가 처리할 거야. 얘 다음 반드시 얘가 처리할 거야. 자료 구조를 보면 뭐죠? 링크드 리스트네요. 얘가 첫 바따를 먹고 두 번째 바따는 연결되어 있는 다음 노드가 먹고 그 다음 바따는 연결된 그 다음번 노드가 먹으면 빈틈이 없는 거잖아요. 자료 구조는 링크드 리스트고 디자인 패턴을 보면 뭐다? 이럴 수가. 수업을 헛했어. 데코레이터 패턴이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쵸? 데코레이터가 첫 바닥을 받아서 그 다음번에 데코레이터를 넘기고 그 다음번 데코레이터를 넘기고 이렇게 넘겨가면 링크드 리스트하고 일치한다고 했잖아요. 데코레이터가. 그래서 데코레이터 패턴을 사용하면 절대로 이거 기억 안 나요? 저번 시간에 제가 넥스트 프리비어스 얘기하면서 이게 넥스트에 붙일 건데 왜 프리비어스에 놨니? 뭐니? 사람들이 축소 갔다고 리셋는다.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데코레이터를 갖는 거고 데코레이터를 가지면 특징이 뭐다? 얘가 가져야 될 호스트는 하나의 데코레이터 객체만 가지면 돼요. 왜? 데코레이터 안에 나머지 연결 다 돼 있을 거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소유하게 되는 건 하나다. 그럼 데코레이터 패턴에 2가지 있는 것도 배웠죠? 뭐다? 프리비어스로 연결하는 타입이 있고 넥스트로 연결하는 타입이 있죠. 그렇죠? 프리비어스 연결하는 타입은 링크드 리스트 따지면 앞에 노드에다 계속 살펴주는 타입인 거고 그 다음에 거꾸로 뒤에다 연결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럼 시간, 듀레이션에 대한 것들은 뒤에다 연결하는 게 맞는 거야? 앞에다 연결하는 게 맞는 거야? 당연히 뒤에다 연결해야지. 여러분들이 세상의 끝을 아세요? 언제 끝나는지? 모르잖아. 그쵸?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값은 뭐다? 0이잖아요. 0. 0을 기준으로 첫 번째 듀레이션 데코레이터 객체가 등장하고 여기다가 중간에 계속 연결해 주는 거죠. 시간을. 30초까지, 1분까지, 3분까지, 5분까지, 6분까지 이렇게. 절대로 빈틈도 안 생기고 요금이 정확하게 정리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데코레이터 객체를 만들 건데요. 듀레이션 프라이스라는 객체를 새로 만들게요. 그건 그대로 두고 듀레이션 프라이스라는 객체를 새로 만들어 보죠. 카피해서 만들어. 자, 듀레이션 프라이스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듀레이션 프라이스에서 가져야 되는 거는요. 일단 X초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초까지 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from to를 안 가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0초부터 시작할까 저는 2만 가지면 되겠죠. 2. 그래서 저는 듀레이션 2만 가지면 돼요. 그럼 이때까지는 얼마니까 프라이스로 결정되겠죠? 그렇죠. 이게 끝인 거예요. 얘가 가져야 될 돈은. 단지 얘는 뭐 알고 있다? 얘의 이전 값을 알고 있다는 거죠. 최초에 이 데코레이터 패턴을 소유하게 될 프라이스 정책이 0인 애를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운 애를 만들었죠. 새로운 애를 어떻게 끼죠? 새로운 애한테 앞에 애를 프리비어스로 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반대로 일어난단 말이야. 제가 최초의 걸 만들었기 때문에 얘 넥스트로 얘를 끼는 게 아니라 얘 프리비어스, 새로 만든 애 프리비어스로 얘를 껴주게 되는 거죠. 이 객체를 안고서 태어나야 되니까. 얘가 앉는 거잖아요. 얘가 앉는 게 아니라 얘는 확정되어 있는 객체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건데 데코레이터 패턴을 만들 때 데코레이터 객체 여기 확정돼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얘 속성을 수정해서 얘를 붙인다는 건 어분성 소리죠. 얘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객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알고 있는 얘 객체를 새로 만들어서 얘한테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얘는 완성된 객체니까 불변 객체란 말이에요. 얘 레퍼런스를 두고 있는 객체가 태어나는 게 정상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 넥스트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얘 넥스트를 수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넥스트가 처음엔 널이었다가 나중에 붙여지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에 비해서 프리비어스로 밀고 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들 때부터 널이 아닌 프리비어스로 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뭘 안고 있다? private 엔터 final duration price priv 아니 price는 어쩌어 price도 붙여야지. duration price 이렇게 되는 거죠? 정신 안 차린다. 정신 안 차린다. 자, 저것만 봐도 이게 데코레이터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저것만 봐도. 자, 생성자 만들어 보면 되겠죠? 생성자 만들어. 3개 다 받아서 3개 다 처리. 저것도 원래 인텔리제이에서는요, 프라이빗 파이널이기 때문에 경고 두고서 생성자에다 저 인자 받을래? 해가지고 코드에 디스 넣어주고 거에 다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얘는 어쩔 수 없으니까, 손으로.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과정이 아니지만, 괜찮아요. 인진이 손빠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면 저희 총무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확연하게 프리비어스에 대한 이유가 아시겠죠? 널이 아닌 상태로 확정되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널이 아니게 확정되고 태어난다. 그 때문에 저희는 저거를 저렇게 프리비어스 만듭니다. 그럼 위에 칼큘레이터 로직도 있겠죠? 칼큘레이터 로직도 직접 구현할 건데요. 이번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데코레이터 패턴에는 예외가 하나씩 존재해요. 특이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거는 전방으로 연결시켜주는 애인데 전방으로 연결시켜주는 애는 최초에 얘는 전방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from to terminal이라는 예외가 발생해요. 즉 첫 번째 애는 너를 갖게 돼요. 거꾸로 next에다 붙이는 타입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지막 final terminal이라는 일이 일어나요. 마지막에는 터미널을 시켜줘야 돼. 반드시. 안 그러면 이 체인을 끊을 수가 없단 말이지. 바깥쪽에서 체인을 끊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끊으려면 반드시 터미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프리비어스 타입이기 때문에 프리비어스 터미널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프리비어스 터미널을 없애려면 프리비어스 터미널 객체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전용 객체를.
그게 이제 특이점 객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넥스트에서 연결해서 없애려면 넥스트도 마지막 터미널 되는 전용 터미널 객체를 따로 구상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 특이점 객체를 만들던지 아니면 널 처리하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저는 귀찮으니까, 자바니까 그냥 널 처리할게요. 그 머니줄 다 지우고 쉴드 패턴으로 먼저 일단 얘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 듀레이션 콜이죠. 듀레이션 콜. 듀레이션. 콜. 자, 우리는 통화가 며칠간에 걸쳐서 있던지 관심사가 아니죠. 얘는 얼마나 길게 했냐만 통화가 관심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3분 했던 24시간 했던 52시간 했던 날짜는 상관없잖아요. 얘는 무조건 듀레이션을 받을 거예요. 원래 콜에는 뭐가 있다? get 듀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get 듀레이션 세컨으로 받으면 된단 말이죠. 그렇죠? 무조건 듀레이션을 받으면 돼요. 얘 입장에서는 날짜별로 스플릿된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검사해야 될 건 뭐냐면 만약에 나의 프리비어스가 널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저 널인 경우는 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형으로 바꿔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럼 리턴 머니 제로겠죠. 제로. 또 이거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 외에는 넘어온 콜이 프리비어스의 2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제가 할 일이 없는 거네요. 앞에 2까지도 못 미치는 콜을 제가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런 막 무책임한 코드를 막 짜고 있는데 듀레이션은 compare to를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call.compare to 책에서 나오는 코드죠. previous.to 가 0보다 크면 compare to는 1, 0, -1을 리턴하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 다시 볼까요? 현재 넘어온 게 앞에 2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앞에 2보다 크면 저희가 처리해야 될 일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작다가 돼야 되겠죠. 같아도 되겠죠? 그렇죠? 이미 앞에 처리했을 테니까. 제가 처리할 게 아니잖아요. 이러면 그냥 머니 제로. 내가 할 일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할 일은 없어요. 이렇게 되면. 프리비어스가 없거나 프리비어스의 2보다 현재 콜이 더 커버려야 되는데 더 작으면 제가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드로 제가 처리해야 될 일을 먼저 줄여놓고 그 다음에 리턴 할 건데 리턴 일단 계산부터 해야겠죠? 계산부터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콜 compare to 가로 열고 가 0보다 크면 이게 무슨 뜻이죠? 통화가 제 제한보다 더 큰 거죠. 제가 3분까지 처리하는데 5분까지 처리해야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통화는 5분까지 했어. 근데 저는 3분까지밖에 처리를 못해. 이 경우에는 누굴 골라야 되나요? 제가 상한이잖아요. 그쵸? 통화는 5분까지고 저의 2는 3분까지니까 3분까지밖에 저는 처리 못하잖아요. 그쵸? 3분이 상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걔 물음표의 결과물은 2가 되는 거죠. 물음표 2 아니라면 previous 2가 되는 거죠. 아니 콜 2가 되는 거죠. 콜 2 아니 콜이 되는 거지. 자, 왜 콜이 되는 거죠? 저는 5분까지 처리할 수 있는데 통화가 3분까지밖에 안 되면 3분까지밖에 처리 못 하는 거죠. 그쵸? 저는 5분까지 처리할 줄 아는데 통화가 3분까지밖에 안 되면 끝에가 3분까지도 끝나는 거지 5분까지 다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 반대. 저는 5분까지 계산할 수 있는데 얘 7분까지면 5분까지만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상한을 정했어요. 상한을 정했으니까 이 상한으로부터 빼주면 되겠죠? 그쵸? 이게 상한이고 여기서 뭘 빼면 된다? 여기까지를 괄호를 묶어. 이게 상한이고 점 마이너스 때리면 된단 말이에요. 원래 듀레이션은 마이너스 연산을 지원해요. 마이너스. 어디를? previous 2를 때려주면 되겠죠. 오늘 왜 라이브 코딩 하냐면
여러분들 알고리즘에도 어차피 약하실 거기 때문에 그냥 알고리즘 같이 짜려고 한 거예요. 그쵸? 이러면 저희가 원하는 구간이 제대로 나온 거죠? 듀레이션 구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점 get second 때리면 되고, 이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 세컨이니까, 그쵸? 나누기 길다시. 나누기 뭐? 저거 듀레이션. 이 듀레이션별 요금이 따로 없나? 그냥 프라이스만 있네? 그냥 바로 곱하나 본데? 초당으로 돼 있나 보지? 얘는? 그냥 바로 곱할게요. 여기 따로 듀레이션이 따로 없잖아요. 원래는 이 구간에서는 60분당 얼마 이렇게 하는 지금 초당 가격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곱하면 프라이스 점 프라이스 점 멀티 아니 타임스 멀티를 안 쓸 거야. 타임스를 했을 거야. 전체 괄호 닫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로 구현해야 될 진짜 로직인 거야. 책에 나와 있는 코드들이 좀 복잡해서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구현해보면 이 정도인 거죠. 이거 진짜로 워킹 코드예요. 심지어. 그쵸? 이 정도면 저희는 각각의 데코레이터들이 자기 수준에서 처리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같이 잘라 갖고 온 거야.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는 듀레이션 프라이스라는 걸 만들 수 있게 됐죠. 얘가 듀레이션 프라이스니까, 걔를 소유한 이름 뭐라고 쓰죠? 걔가 듀레이션 프라이스 해야 되는데? 얘는 듀레이션 프라이스 룰이라고 불러야겠다. 룰이라고 써줘. 뒤에다가. 얘를 룰이라고 써줘. 룰 제가 이름 지은 게 아니라 책에서 룰이라고 나와요. 생성자도 바꾸고 프라이빗 파이널도 바꿔주고 여기도 바꾸고 저기도 바꾸고 다 바꿔야 돼. 자, 이제 듀레이션 프라이스를 하나 만들어 보자. 어딨냐? 카피 V. 아니야, 왜 얘를 복사했어? 걔 지워버리고 다른 프라이스 계열들을 복사해. 제 밑에 있는 타임 오브 위크나 뭐 이런 애도 복사해. 그런 거. 자, 얘는 속성으로 뭐만 가지면 되죠? 오직 듀레이션 프라이스 룰 객체 하나만 가지면 된단 말이에요. 그쵸? 따라서 듀레이션 프라이스 룰 베이스는 룰이라고 하자. 룰은 new 듀레이션 프라이스 new 듀레이션 프라이스 얘가 바로 특이점을 갖고 있는 애죠. 그래서 인자 뭐 봤냐 얘? 인자 어버봐. 아니 얘 인자 저기 있잖아. 듀레이션 프라이스 룰 이거 그대로 카피해요. 응? 뭐가 빠져요? 세 번째 입장이 빠졌어요. 룰 너무 아껴? 자, 여기다 집어넣어. 엔터 치고 집어넣어. 이것도 엔터 쳐. 엔터 쳐. 머니서부터 끊어가지고. 이거 만드는. 어쩌어 있었잖아. 지웠어요. 머니가 아니라 룰을 그냥 안 가져. 없는 거야. 없는 게 정상이야. 이거 엔터 쳐. 머니. 첫 번째 자료는 머니 제로 주면 되겠죠? 저희가 베이스를 먼저 세팅해야 된단 말이에요. 얘는 베이스를 갖고 있고 거기다 추가하는 타입이니까. 머니.0
듀레이션 세컨 오브 제로를 넣어주면 되겠죠? 오브 세컨이야? 세컨 오브야. 코드 힌트가 안 되니까. 듀레이션 제로 있어. 듀레이션 제로. 그래, 그런 게 있었지. 자, 이게 세 번째인데 얘가 특이점이죠. 얘가 바로 널 갖고 있는 녀석입니다. 널. 그쵸? 얘가 특이점이란 말이에요. 얘가 널을 갖고 있어요. 이 앞으로 연결하는 타입은 제일 첫 번째가 특이점일 거고 뒤로 연결하는 제일 마지막에 특이점일 거란 말이에요. 얘가 특이점이기 때문에 널을 갖고 있는 거야. 이거가 어쩔 수 없어요. 링크드 리스트 똑같아요. 진입점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여기에 합당한 메소드 하나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public void로 add rule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 money price money 인자로 아까 price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초당 얼마인지 띄고. 응. 두 번째로 duration 2. 두 개만 있으면 만들 수 있죠. 원래는 이 두 개 가지고 만들 건데 검사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if 현재 제가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애가 룰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룰.2가 룰의 지금 마지막 값일 거잖아요. 점 컴페어를 하면 되겠죠. 컴페어 2 하고 2 하면 되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적어도 얘가 더 커야 되잖아요. 지금 들어오면 더 큰 값이어야 되잖아요. 마지막 얘보다는 더 큰 값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얘랑 비교했으면 얘가 더 작은 값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0보다 작다가 되겠죠. 0하고 같아도 안 되죠. 같은 값도 저희가 허용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값은 0보다 작은 값이니까 얘는 0보다 크다가 되겠죠. 0보다 크면 스로우 죽여야 되는 수준이죠. 얘는 리턴한 걸로 부드럽게 죽일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에요. 스로우 죽여. 리턴 말고 스로우. 뉴. 대충 써. 가로가로. 가로가로. 이렇게 해서 죽여야 되는 거죠. 이건 받아줄 수 없으니까 도저히. 그쵸? 이건 받아줄 수 없어요. 또 저희가 암묵적으로 머니 제로를 리턴하고 있죠. 아무 일도 안 할 때. 그렇다면 여기는 프라이스 제로를 저희가 허가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볼까요? 룰 가서 보자. 저희가 암묵적으로 제로를 리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잘못됐을 때 제로를 리턴하고 아무 일도 안 하려고 그럴 때 제로를 리턴한단 말이죠. 얘가. 그 얘기는 뭐냐면 프라이스는 제로가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리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개발자의 되게 중요한 자질은 뭐냐면 자기가 싸지는 똥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일단 이게 안 되면 코드가 다 모순점이 생겨요. 이건 설계를 잘해도 소용없어. 알고리즘 레벨에서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서 자기가 싼 모든 코드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제로로서 이러한 예외 처리를 했다라면 제로는 더 이상 프라이스가 될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 계산한 것도 제로가 돼버릴 수 있으니까. 얘가 제로가 되면 곤란하잖아요. 얘랑 차이가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프라이스가 제로가 아닌 거를 검사해야 된다. 가 아니다. 머니점 제로가 아니다. 뭐 컴페어블 이런 거 만들어야 되겠죠. 머니에. 예. 책에 나오는 머니는 되게 약한 메소드들만 갖고 있어가지고 저 듀레이션처럼 막강하게 값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메소드를 다 안고 있거든요. 적당히 맞는다고 치고. 원래 이것도 컴페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자. 그냥 머니에 있다고 치고 프라이스 점 컴페어 투 머니점 제로가 얘가 더 커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근데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스로우 때리는 거지. 그치? 스로우 때리는 거죠. 자, 이 두 개 값이 저희가 확보됐으니까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볼까요? 룰은 new duration price 룰 가로 열고
현재 룰. 그거 다 보내면 되지. 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프리비어스가 지금 룰이 되는 거고, 나는 새로운 룰만 얻으면 되는 거고. 응? 실무에서 데코레이터 객체 쓰는 거 많이 안 보셔서 그래요. 그쵸? 이게 데코레이터였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데코레이터인 거예요. 이 디자인 패턴 나온 것처럼 이렇게 방대한 뭔가 구조체를 갖고 있어야 되는 데코레이터가 아니라 링크드 리스트 형태의 띄는 애들은 다 데코레이터란 말이야. 응? 단지 이 데코레이터는 메소드에서 직접 다음번 데코레이터를 부르진 않죠. 그쵸? 단지 값을 계산할 때 프리비어스를 이용할 뿐인 거지. 왜냐하면 실행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행기가 합쳐지면 본인이 다른 넥스트한 프리비어스를 불어서 한꺼번에 취합을 할 텐데 얘는 어그리게이터를 분리하고 각각의 자기 역할만 수행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런 거야. 나중에 코드가 자유로워지시면 데코레이터가 자율적으로 순환적인 제기 루프를 돌게 할 수도 있고 제기는 언제나 스택 오버플로우 위험이 있죠. 여러분들이 데코레이터로 짰다고 스택 오버플로우가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걸립니다. 그게 싫으면 저처럼 엔터프라이즈의 대규모 처리를 맨날 하는 사람들은 몸에 배 있어가지고 제기를 안 돌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코레이터도 제기를 안 돌리고 자기 일만 하게 하고 빠져나오고 루프를 돌리려고 그런단 말이야. 저번 시간에 배웠죠? 루프를 제기로, 제기를 루프로. 그래서 데코레이터 패턴도 루프를 처리하는 실행기를 따로 빼고 자기 일을 바꾸는 방법도 있고 데코레이터가 직접적으로 자기가 다음 루프로 가는 방식은 무조건 다 제기에 수렴한단 말이지. 단계가 낮을 땐 괜찮은데 얘는 재수 없으면 몇 개가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데코레이터를 왕창 때려봐가지고 굉장히 세밀한 요금제를 만들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전화통합 요금제라고 생각하니까 아씨 용어 이거 듀레이션을 몇 개나 구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마존이라고 생각하면 구역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일반적인 데코레이터가 다른 데코레이터 부르는 거 처리하면 스택 오버플로우 걸린단 말이에요. 그쵸? 실행기를 분리하는 거예요. 엔터프라이즈 코드는 무조건 실행기 다 분리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어요. 그럼 진짜로 칼큘레이터도 해야 되겠죠? 칼큘레이터를 할 건데 내려가서 안에 저거 다 필요 없죠. 우리는 콜에 대해서만 처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안에 내용을 다 지우고 아니 밑에 컨트롤 Z 코 남기고 썸 남겨. 오케이. 그치? 그치? 자, 우린 썸에다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더하냐면 룰들을 순환해야 되는 거죠. 그쵸? 룰을 순환해서 처리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룰을 순환해서 처리하니까 얘가 순환하는 조건은 현재 룰을 처리하고 룰 앞에 조건인지를 또 처리하고 그 앞에 조건인지 또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그쵸? 그래서 이 안에서 포문을 돌 건데 언제까지 둔다? 해서 썸에다 계속 더해주는 거란 말이죠. 썸에다 계속 더해줄 거예요. 썸 더해주는 거 위로 올라가야겠지. 그러면 최초 시작점은 누구로 시작하죠? 현재 있는 룰 가지고 시작을 하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엔터 치고 룰 그 형 가져와야지. 형 저거 듀레이션 프라이스 룰 가져와서 그 앞에다가 스타트라고 아니 타겟이라고 할까? 타겟 처음에는 룰 이렇게 시작을 할 거야. 그쵸? 그러면 우리는 룰한테 물어보면 되죠. 타겟점 calculate 가로 열고 call.get duration get duration은 이미 저번 시간에 만들어 놓은 메소드죠. 원래 존재하죠. 얘의 값이 money가 돼서 썸에 더해지는 거죠. 썸 안으로 R 대신에 없애고 썸 밑에다가 볼장 다 봤으니까 우리 타겟은 타겟점 프리비어스가 되겠죠. 그리고 조건은 타겟이 널이 아닐 때까지인 거죠. 그죠? 그래서 본인이 전진시켜도 되고 제기 형태로 데코레이터가 외부의 실행기로 전진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조건문이 제기가 아니라 루프로 변했기 때문에 스택 오버플로우에 안 걸리는 게 장점인 거죠. 그죠? 이 조건을 아까
이 메소드가 내장하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한 다음, 지가 계산할 거 계산한 다음에 프리비어스가 있다라면 걔한테 또 계산한 걸로 계속 연결시켜도 되잖아요. 그럼 그쪽은 제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쪽은 루프고, 이쪽은 스택 오버플로 안 빠지고 걔는 스택 오버플로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행일을 보통 분리한단 말이야. 안에 두면 제기로 망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책에 나왔던 요금 매체를 다 구현했어요. 그쵸? 세 가지 다 발전 단계에 있는 형태로 구현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다른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구현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일반성을 찾으셨나요? 이 세 가지 요금제의 알고리즘 속에서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알고리즘적인 설계적인 일반성을 획득하셨어요? 획득 못하세요? 이게 퀴즈인 거죠. 이 책의 문제는 뭐냐면 책에서는 멋있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걸 실제로 본인이 할 수 있냐는 굉장히 다른 거라서 수련밖에 없어요. 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러한 요금제를 만들 때 이렇게 다양한 알고리즘을 썼는데 이 다양한 알고리즘부터 이걸 추출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똑같이 추출하면 되잖아. 지금까지 만든 세 개의 알고리즘에서 추출할 수 있는 일반성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시야, 사이트를 줌인아웃 한다고 켄트백이 표현하는 건데 코드를 마이크로하게 봤다가 매크로하게 봤다가 보는 스킬인데 여러분들이 현재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너무 마이크로하게 보고 있거나 너무 매크로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공통점을 찾으려면 적당한 레벨로 멀리 떨어지거나 가까이 가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고민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하나의 로직에 너무 깊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공통점을 못 찾고 있는 건가? 아니면 너무 멀찍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통점이라는 걸 따로 찾을 수 없고 그냥 다 똑같아 보이는 건가?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여기 앞줄에 있는 5명 사이에 있는 공통점을 찾고 싶은 거지 5명을 다 똑같은 사람 보고 싶은 것도 아니고 5명 한 명 한 명을 다 다르게 보고 싶은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쵸? 항상 코드로부터 공통점을 찾는 게 이게 가장 어려워요. 우리가 적당한 수준으로 그 사람을 혹은 그 물체를 파고들어서 봐야지만 공통점이 찾아지는 거지 너무 멀리 보거나 너무 가까이 보면 다 안 찾아진단 말이죠. 그쵸? 제가 너무 멀리 본 건 뭐죠? 아, 다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쵸? 좀 더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이죠? 남자 셋, 여자 둘로 보여. 이 정도도 여전히 일반성을 획득하지 못했죠. 이 5명한테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성을 획득하지 못했잖아요. 제가 이 정도까지 다가갔더니 다 개발자인가 봐. 드디어 5명을 획득한 것 같지만 이건 또 뭐다? 여기 있는 사람 다 해당돼. 여전히 5명을 규정짓지 못했네요. 뭐 이런 식인 거죠. 제가 여기쯤 와야지 앞줄에 앉아있는 5명으로 제가 규정할 수 있겠죠. 드디어. 그래서 5명만 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코드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세 개의 알고리즘으로부터 공통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가까이 보거나 너무 멀리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얘네 셋만 해당되는, 정확하게 얘네 셋만 해당되는 공통점을 찾으려면 알고리즘을 멀리 크게 함수 단위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가까이 알고리즘 수준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설계에서 공통점을 찾는 요령은 뭘까요? 설계적인 구조를 보는 건데 설계란 뭐다? 객체지향에서? 객체 간 협력 모델이네요. 그러면 알고리즘에 휘두르지 말고 각각의 요금제가 어떠한 협력 모델을 갖고 있는지 수준에서 바라볼까요? 위로 올라가 봐. 듀레이션 프라이스는 듀레이션 프라이스가 직접 해야 되는 일은 칼큘레이트인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얘랑 협력하고 처리하고 있지 않아요? 룰과? 본인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룰과 협력해서 처리하고 있지 않아요? 즉 나는 일을 직접 하지 않고 외부에서 공급받은 룰을 이용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적당한 스코프로 바라본다면, 적당한 거리에서 바라본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협력 객체를 이용해서 요금을 처리하는 객체라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 정도 스코프에서 다른 녀석을 바라볼까요? 직전에 만들었던 애가 누구냐? 데이 오브 위크? 얘도 그렇게 보이세요? 다른 애들을 이용해서 나의 요금을 계산하는 애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 관점을 이용해서 처음 만들었던 타임 오브 데이를 볼까요? 얘도 그렇게 보이세요? 다른 애들 이용해서 나를 계산하는 애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즉 적당한 스코프를 갖고 있다라면 객체 간의 공통점을 설계상으로 찾아낼 수 있어요. 설계상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요령은 뭐냐면
역할을 사용하는 구조가 비슷하게 생겼나를 바라보고 역할을 추출해내는 데 있다. 즉,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칼큘레이터 시리즈는 뭘로 볼 수 있다? 하나의 프라이스 객체가 n개의 룰을 소유하고 있어서 룰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애들로 볼 수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껍데기인 거고 이 안에 룰을 뭘 탑재했나에 따라서 요금제가 결정될 거야 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대잖아 책에서. 단지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하려니까 어려운 거지. 제가 지금 되게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렸잖아요. 알고리즘을 스코프를 좁게 보고 넓게 보고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설계상에서 공부점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등장하는 객체 간 역할이 추상적인 의미로 정의했을 때 일치하냐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추상적으로 봐야 돼? 지금 이 정도 코드라면 딴 애들이 도와줘서 나의 일을 해줬어 정도로 추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더 이상 디테일은 그렇게 안 중요하죠. 얘도 그렇게 보이고 쟤도 그렇게 보이고 쟤도 그렇게 보이는 거죠. 딴 애들이 도와줘서 나의 칼큘레이터를 처리해줬어 로 보인다는 거예요. 한 애들이 다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보인단 말이지. 어떤 면에서는 저놈도 어떤 애가 도와줘서 지 일을 대신하라고 시켰고 저놈도 어떤 애가 도와줘서 걔한테 대신하라고 시켰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다 똑같이 뭘로 보인다? 지네들 일 안 하고 딴 놈 노예들 데려가지고 노예한테 일 시키는 놈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거지. 다 노예상으로 보이는 거죠. 세 명이 다. 이게 바로 추상화의 시작점이에요. 우리가 일단 이걸 이해한다면 우리는 다음번 요금제를 만들 때도 더 이상 이 객체, 칼큘레이터를 구성하는 이 객체는 더 이상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노예들만 새롭게 구성해주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 노예들과 노예들을 사용하는 코드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노예들을 사용하는 코드는 약간씩 차이가 나죠. 어떤 객체냐에 따라서 우리가 본체 이 칼큘레이터를 사용할 때 여기까지 코드는 일치하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코드는 일치하지만 이 몸통은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쵸? 몸통은 다르게 생겼지만 뭐가 똑같냐면 개념상으로 봤을 때 코드가 일치하는 게 아니라 객체의 역할 분담을 봤을 때 노예들한테 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역할을 알 수 있게 돼요. 오랜만에 과제를 낼까? 시간이 인진이가 이걸 다 리팩토링 하기에는 이 인텔리전스 지금 코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무리인 것 같아요. 제가 과제를 낼 건데 자 여기서 세 가지 역할은 제가 이미 다 도출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약 5초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다섯. 예. 자, 세 가지 뭐냐? 첫 번째는 노예상이 있다. 이건 알겠죠? 노예상이 있어. 두 번째는 노예들이 등장해. 노예가 한 명 등장하는 것도 아니죠. 노예는 n개 이상 등장할 수 있는 거죠. 1개 이상 등장할 수 있어. 세 번째는 뭐죠? 노예를 부리는 프로듀서가 있어. 악마 같은 이 뿌락치 같은 녀석이 하나 있는 거죠. 그쵸? 여기 노예들을 뿌락치하는 애가 있고 노예가 있고 노예상이 있는 거잖아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역할만 있으면 무조건 어떠한 요금제라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무조건 만들 수 있어. 노예와 이 노예를 부릴 줄 아는 스킬을 갖고 있는 애와 얘네 둘을 다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얘를 만들 수 있으면 어떠한 요금제라도 정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책에서는 이거를 2단 상속 구조로 표현했죠. 첫 번째 뭐가 나온다? 노예상들은 얘네들 첫 번째 칼큘레이터를 상속받는 순간 노예상이 된 거고요. 두 번째 프리 칼큘레이터라는 애가 뭐다? 얘네들. 노예를 다루는 스킬을 갖고 있는 애들. 그 밑에 노예들 종류별로 객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계층 구조를 만들든 둘 다 소유 구조를 만들든 그건 제 마음이고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전에도 제가 누차 이 수업에서 강조한 것보다 상속과 소유는 합성은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냥 수축이면 교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상속이 뭔지 배웠기 때문에 상속 레이어로 만들든 아니면 소유로 다시 바꿔내든 이건 그냥 밥 먹듯이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말이 안 통해. 그럼 밥 먹듯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제가 오늘 라이브 코딩하면서도 계속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제기와 루프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객체 구조상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바꿔야 돼. 응? 그걸 못하면 여러분들은 장난감 만들 수 있지만 대규모 루프. 아니 실제로 루프가 200개, 300개씩 도면 어떻게 하려고. 데코레이트 패턴이 몇 번이나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될 거 아니에요. 다 루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그것들을 도출했다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 역할을 도출했으니까 이거를 상속 구조를 만들었던 소유관계를 만들었던 무조건 노예 리스트 셋을 갖고 있고 이 노예를 다루고 있는 프로듀서를 한 명 소유하고 있는 노예상을 만드는 데 성공했으니까 더 이상 노예상은 아무런 특징이 없죠.
노예상, 즉 이 프라이스, 칼큘에서 상속받은 클래스의 역할은 뭐냐는 거야. 프로듀서와 노예들을 소유하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 똑같은 애들이란 말이야. 이 네 명이 다른 클래스가 아니라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 단지 뭐만 틀리다? 프로듀서가 누구냐하고 노예들이 누구냐만 틀린 거예요. 따라서 얘는 더 이상 다양성을 갖게 되지 않는 거죠. 얘는 더 이상 자식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했던 역할은 누가 가져가면 된다? 프로듀서와 노예상을 소유해서 얘네들한테 칼큘레이터라는 건 그냥 얘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단일 객체로서. 그렇죠? 이 과정도 다 뭐였다? 상속이 전략객체로 바뀌는 과정인 거죠. 단지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야. 그 과정이. 얘는 어떻게 봐도 상속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소유 관계로 바뀌고 다시 통합하는 관계로 바뀌어가지고 다 소유 모델로 바뀌냐는 거지. 어떻게 해서. 그 과정을 실습하는 과정이란 말이야. 이 책은 다 전반적으로 보면 디자인 패턴이 그러하듯이 대부분의 객체 제한 설계 책의 결론은 뭐다? 합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계속 말씀드리면 상속은 조합 폭발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조합이 일어나면 이 책 14장도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죠. 내가 요금제 4개 추가했더니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가 생겨서 이거는 상속으로 안 돼.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상속의 한계는 아무리 예쁘게 짜도 조합 폭발을 이겨낼 방법은 없다는 거야. 너무 많은 조합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합성 모델로 가야 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딱하게 보여져 있는 상속 구조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합성으로 바뀌냐는 거지. 그 이유는 상속되어 있는 자식들 간에 설계상의 공통점을 찾아내면 공통되어 있는 역할을 빼내서 소유하는 모델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모든 클래스들은 역할, 더 세분화되어 있는 역할을 소유하는 객체로 일반화돼 버리고 그게 바로 일반화라고 부르는 거야. 설계상의 일반화라는 것. 즉 우리는 방금 말했던 세 가지 역할의 일반화를 통해서 모든 칼큘레이터에 상속받는 객체를 다 없앨 수가 있었어. 즉, 네 개의 객체를 하나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하나로 바라볼 수 있게 됐잖아, 드디어. 저는 요 한 분단만 하나의 객체를 만들고 각각의 특성을 갖는 객체로 나눠줄 수가 있게 됐단 말이죠. 여기에 영혼 없는 인형을 5개를 놓고서 이 사람들의 에센스만 넣어주면 그 인형 5개가 다 움직이도록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객체 지향에서의 일반화인 거예요. 일반화했다고 코드는 어디 가지 않는다. 여러분도 진짜로 이 처리를 해야 되는 코드가 어디 가진 않겠죠? 나중에 프로듀서로 이사 가고 노예한테로 이사 가겠죠. 코드는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맞잖아. 쓸데없는 if를 짜는 애는 걔는 우리의 동료를 하면 안 되는 나쁜 놈인 거고 그 if는 필요해서 나왔다니까. 그 if는 사라지지 않아. 절대로. if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if의 경우의 수만큼 객체를 바꿔서 바깥쪽에서 주입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if가 한꺼풀 벗겨진다고. 우리가 전략객체 세트를 만들 때마다 안에 있는 if 하나씩 없앨 수 있단 말이죠. 우리 2단으로 없애는 것도 해봤죠? 전략객체 2단으로도 만들어봤잖아요. 2중 if가 있으면 2단 if가 2단으로 전략객체를 만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 4개의 객체를 상속해서 만들어봤지만 만들고 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나랑 같이 클래스를 4개 만들었지만 여기서부터 일반성을 획득하는데 실패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일반화시킬 수 없고 다 구상화되어 있는 개별 클래스를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된다? 비용이 4배로 나가는 거죠. 우리는 제가 만든 일반화에 따르면 그전하고 달라진 점은 뭐가 될까요? 나중에는? 일단 요금제면 요금제 일단 클래스를 무조건 칼크로부터 뉴 때리면 돼. 그럼 뭐만 남았다? 칼크한테 뭐만 넣어주면 돼요? 프로듀서하고 노예만 넣어주면 되네? 아니 이거랑 옛날에 이걸 다 들고 있는 거랑 맞는 거 무슨 차이지? 프로듀서만 재활용할 수도 있고 생각을 프로듀서에서만 할 수 있고 생각을 노예 자체만 할 수 있어. 사람은 한 번에 복잡성을 못 다루기 때문에 복잡한 내용을 쳐내서 역할을 줄여주는 것만으로 학습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게 설계에서 학습 비용을 줄이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덩어리져 있는 거대한 칼큘레이터 4개를 노예와 프로듀서와 일반화되어 있는 상속할 필요 없는 칼쿠로 바꾸는 바람에 하나를 다 학습해야 되는 내용을 프로듀서, 여기에 대한 내용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분해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사람이 10을 배울 때, 덩어리져 있는 10을 배울 때 치러야 되는 학습 비용이 10이라면 얘를 5와 5로 쪼개면 5와 5를 배울 때 들어가는 학습 비용은 10이 아니라는 거예요. 8, 7 이렇게 줄어. 거꾸로 여러분들이 2에서 5개를 쪼개놨다. 학습 비용은 크게 보면 5 이하로도 줄 수 있어요. 한 번에 이해할 게 거의 없으니까.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빨리빨리 정복할 수 있어. 코드는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격리되어 있는 역할을 인식할 때 들어가는 컨텍스트 비용이 줄어드는 것 뿐이에요. 얘를 이해하려면 10을 이해하려면 10에 깔려있는 20, 30의 컨텍스트를 이해해야지 얘를 만들 수 있겠죠. 얘를 쪼개서 5를 만들면 5를 위한 컨텍스트 10씩만 이해하면 된단 말이죠. 덩어리져 있는 애들은 훨씬 더 큰 컨텍스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작은 컨텍스트를 갖고 있는 애를 이해하면 한 번에 책에 다 나와요. 12장품 다 나오는데 사람 머리의 한계는 뭐냐면 한 번에 로딩할 수 있는 복잡성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한 번에 너무 복잡한 걸 로딩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물론 역량의 차이가 있고 여러분들 훈련하시면 더 많은 컨텍스트를 로딩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여러분들 위에서 아래로 MS 워드 같은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파워포인트를 위에서 아래로 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하잖아요. 엄청 쪼개서 격리해서 짜야지만 짤 수 있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왜? 한 번에 그 복잡성이 이해가 안 되니까. 물론 컴파일된 결과는 기계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있다? C로 짠다고 생각하면 푸 50단계, if 50단계로 돼 있겠지. 나중에 결과물 자체는 이렇게 나올 거야. 컴파일 결과는.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짤 수 없다는 거죠. 예, 제가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if는 중첩 3번이면 여러분들 확정보고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if 3중첩을 안전하게 짰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사람은 다 틀려 무조건. if는 2중첩 이하 들어가면 다 틀렸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디자인 패턴 이용해가지고 전략 기출 빼내가지고 if 단계 자꾸 줄이려고 그러는 거야. 3단계 들어가면 더 이상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없단 말이죠. 아니 3제곱만큼 나오잖아 경우의 수가. 짝콜만 해도 8개가 나올 거고 경우의 수가 값이면 뭐 더 이상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런 걷잡을 수 없는 거잖아. 여러분들 어차피 그거 처리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로딩하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알고리즘 속에서 역할이 처리할 수 있는 스코프를 확대해서 설계 스코프를 보는 게 14장의 요령입니다. 숙제를 내겠어요. 이 코드는요, 저희 인진이가 정리해가지고 깃허브로 공유할 거거든요. 이 코드는 저희 그룹에다 공유해 놓을 테니까 이거 보시고 지금 말했던 3가지 역할을 기반으로 코드를 리팩토링하는 숙제를 내드릴 거거든요. 이건 제출하시는 게 아니라 해보시고 느끼시고 연습하시는 수밖에 없고요. 이 책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다 뒤에 모든 책들은 다 뒤에 몰려 있습니다. 이게 점점 여러분들 읽어오시는 비율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개발을 공부하는데 개발 공부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이쯤에서 포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스터디에서 열심히 하면 이 정도에서 포기하시죠. 그렇죠? 책 중요한 내용 다 어디 나올까요? 다 여기 나와요. 모든 책이 다 그래요. 이 개발서라는 건 다 이론서기 때문에 이만큼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저자 입장에서는 이게 배경 지식을 깔아준 거야. 이제 좀 알겠지? 그 다음에 뭐 하죠? 자기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서 이 정도 전개를 해요. 내가 내 얘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하려면 A는 B인데 B는 C인데 C는 D인데 이 얘기를 한 이 정도 해야 돼. 그 다음번에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이 얘기 하려고 이만큼 깔린단 말이에요. 절반은 일반론이란 말이에요. 일반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일단 이 동네 지식은 알아야 되지. 지식이 좀 쌓였네? 그럼 내 논리를 좀 따라와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책이. 다 그래. 여러분 아무 책이나 사시면 기술서는 다 이렇게 돼 있어. 어? 여기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를 안 보시잖아요, 맨날 책이. 어? 이 책도 보면 13장 이유가 다 하이라이트인 거죠. 그렇죠? 왜요? 왜 하이라이트죠? 앞에까지는 뜬구름 잡고 멋있는 얘기만 하다가 11장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코드에 반영할 수 있는 스킬들이 나오잖아. 내가 생각하는 설계는 코드에 이렇게 반영하는 거야 라는 것들이 드디어 11장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원래 오브젝트는 2편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2편에 진짜 기술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랑 지금 2편 들어오는 매번 올 때마다 다 코드에 쓰는 기술들을 배우고 계시죠. 앞에는 다 안다고 가정하고 나서 개념 익숙했으니까 이제 코드 어떻게 쓰는지 연습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다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장 안 보신 분들 보시고 이 코드가 됐든 아니면 책에 있는 이 코드가 됐든 코드로부터 설계의 일반성을 획득하는 연습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어? 안 그러면 우리는 코드를 분할할 수 없고 일관성 있는 형태로 분리할 수도 없어요. 못하셔도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상이에요. 제가 늘 첫 시간에도 얘기 드렸죠. 이거 3년 정도 걸린다고. 정상입니다. 물론 본인의 짬밥을 생각하면 정상이 아니겠지만 한 번에 잘 안 되는 거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저를 보시면. 그쵸? 저는 이 코드를 라이브에서 짜든 뭐하든 크게 상관없이 그냥 짜는 거잖아요. 생각나도 짜도 이렇게 짜는 거잖아요. 저는. 뭘 배워 있어가지고. 이 훈련, 이거는 실력이 좋거나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수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훈련이란 말이죠. 그래서 훈련을 자주 하고 자기 코드로부터 다시 리팩토링 해보고 자기 코드로부터 제일 많이 배워요. 그 다음에 자기가 까막눈이 아니게 되면 남의 코드도 이제 보여요. 여러분들은 왜 오픈소스 코드가 재미가 없을까요? 보는 눈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지. 얘가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저랑 수업하셨다고 가서 보시면 더 재밌어졌을 거예요. 잘 짠 사람들이 쓴 코드를 보면 이제 더 재밌어졌을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었네? 이렇게. 그죠? 수고하셨습니다.